오늘도 김만복 할아버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빈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 그중 30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던 그에게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석 달째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드세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제는 그에게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옆 침대에 박점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복씨, 오늘도 로또 사러 갈까요? 점래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전직 대기업 비서로 일했던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죠. 만복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래씨,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던데. 하지만 점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게 그것뿐인데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 앞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래는 항상 특정한 번호를 고집했어요. 7, 14, 21, 28, 35, 42. 규칙적인 숫자들이었죠. 점래씨, 왜 항상 같은 번호를 사세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점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서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운명이라는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만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점래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복과 점래, 그리고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아니면 아예 연락조차 끊고 살았죠. 첫 번째 번호 7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점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 14번. 이제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텔레비전에 집중되었죠. 세 번째 번호 21번. 네 번째 번호 28번. 다섯 번째 번호 35번. 점래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만복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여섯 번째 번호 42번. 보너스 번호는 49번입니다. 순간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씨, 우리 당첨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또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 14, 21, 28, 35, 42.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정말 당첨된 거예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만복씨.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점래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민수 그리고 제 딸 미. 이들이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복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래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어 나타날 게 뻔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래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해야죠. 우리를 버린 자식들에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점래가 왜 항상 같은 번호를 고집했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3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만복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고요. 로또 당첨금 45억. 이 돈으로 그들은 자식들에게 진짜 복수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복수가 단순한 분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로또 당첨 발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만복과 점래는 아직 아무에게도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 오늘 민수 씨한테 전화해보세요. 점례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텐데. 그냥 해보세요. 분명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점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3번은 울려야 받는 민수가 이상하게도 1번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했습니다. 만복은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너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용돈이라도 드릴까요? 만복은 수화기를 놓고 점례를 바라봤습니다. 점례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할 줄. 점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미희한테 살짝 흘렸거든요. 요양원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고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럼 설마. 네, 벌써 소문이 났을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당첨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점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3개월 만에 민수가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보양식을 들고 말이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네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만복은 속이 메스꺼웠어요.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아버지를 사랑해서죠. 그런데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바로 그때 점례의 딸 미희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든 미희가 말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미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는데 옮기실까요? 두 자식이 동시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서로 연락해서 계획을 짠 거였죠. 민수와 미희는 부모들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로또 당첨 용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 혹시 최근에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복은 점례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로또를 샀는데. 순간 민수와 미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추고 만복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꽝이었어. 만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와 미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실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짜 미소로 바뀌었죠. 그래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 만복씨. 왜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 당첨됐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미희가 동시에 점례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미희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당첨되셨어요? 점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등이요. 45억. 민수와 미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짜 미소가 아니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민수가 갑자기 만복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셔야죠.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도 축하해요. 미희도 점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도 도와드릴게요.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두 자식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건 결국 돈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만복 씨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점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민수와 미희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그들은 부모들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아버지, 이 돈을 은행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해야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펀드 매니저 아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미희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점례와 만복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투자할 생각이에요. 점례가 말했습니다. 바로 너희들한테 말이야. 민수와 미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점례는 섬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뒀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순간 민수와 미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미희가 돌아간 후 만복과 점례는 요양원 옥상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례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해요? 만복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점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이에요. 제가 비서로 일했던 회사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정보 수집과 분석이 전문인 곳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비밀을 파는 회사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읽고 약점을 찾는 전문가가 됐죠. 점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복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 아들 민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 미에 대해서도요. 사실 저희 자식들은 서로 모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점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일을 열자 민수와 미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찍힌 것 같은 사진들과 함께 수상한 문서들이 가득했죠. 민수 씨는 지난 2년간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3번 받았어요. 총 5천만 원이죠.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말이에요. 만복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미희는 더 심해요. 제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돈을 빼갔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점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어요. 두 자식 모두 부모들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말이죠. 그럼 당신은 진작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만복 씨를 만나게 됐어요. 전직 형사인 당신과 함께라면 완벽한 복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복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점례가 왜 항상 같은 로또 번호를 고집했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도요. 설마 로또 당첨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운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점례는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복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민수와 미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형사 출신답게 증거 수집부터 해야겠어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심리전을 담당할게요. 점례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명의 대출뿐만 아니라 가짜 사업자 등록증까지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희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죠. 이 정도면 둘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만복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운 폭수예요.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때 민수가 또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었죠. 아버지, 이분은 제 친구인 변호사예요.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만복과 점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점례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관리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효도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점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지난 3년간 우리에게 보낸 돈과 방문 횟수, 그리고 전화통화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왜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만복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난 3년간 아버지에게 보낸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방문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돈을 가져간 기록만 있었죠. 아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바빠서 그랬던 거잖아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민수 씨가 지난 2년간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 그리고 위조한 도장 사용 기록까지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어디서? 저도 있어요. 만복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희가 점례 씨 보험을 해지한 기록과 가짜 치매 진단서 발급 과정까지요. 변호사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범죄 은폐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겠네요. 변호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만복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내가 가져간 돈부터 돌려줘. 아버지, 5천만 원. 당장 내일까지 계좌로 입금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만복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형사로 살았던 위압감이 있었어요. 민수가 떨며 나간 후 점례가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1단계 성공이에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다음에는 뭘 할 거예요? 점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는 거예요. 바로 체면과 사회적 지위 말이죠. 다음날 아침 민수가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점례와 만복의 표정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1단계는 그냥 워밍업이었어요. 점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점례는 노트북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씨 직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리 경영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승진은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거든요. 만복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설마. 네. 민수 씨의 부모 학대와 문서, 위조 사실을 그의 회사에 제보할 거예요. 익명으로 말이죠. 하지만 점례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희는 더 재미있어요. 그 애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결혼요? 네. 상대방은 꽤 괜찮은 집안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점례는 미희의 SNS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온갖 사치품들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이 사진들과 함께 미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다는 증거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낼 거예요. 만복이 감탄했어요. 완벽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때 점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미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엄마 어디세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미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점례는 만복에게 눈짓을 했어요. 드디어 2단계가 시작된 거였죠.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미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죠. 엄마,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미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오해? 제가 엄마 보험을 해지한 건 사실 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점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그럼 그 좋은 보험은 언제 들어주려고 했니? 미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는? 점례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건. 미희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점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희의 예비 시어머니에게서였죠. 점례 여사님 안녕하세요. 미희 양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점례는 문자를 미희에게 보여줬어요.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응. 내가 김 여사님께 전화드렸어. 우리 딸이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결혼만은.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네, 정말 뭐든지요. 점례는 찬찬히 미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먼저 내가 가져간 내 돈을 모두 돌려줘. 그리고 지난 3년간
나한테 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해. 그건 싫으면 됐어. 김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점례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기다려요. 미희가 점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게요. 다 할게요. 한편 민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이 온 거였죠. 민수 씨, 인사팀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저희 회사는 가족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갑자기 왜?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민수 씨가 부모님을 학대하고 심지어 부모님 명의로 불법 퇴출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인사팀장은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만복이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사실인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일단 정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근 정지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온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였죠. 민수야, 회사에서 연락 왔니?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만복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내 명의로 돈을 빌리고 토장을 위조한 건 누구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 내 누나 미희도 같이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민수와 미희는 요양원에서 만났어요. 둘 다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미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점례와 만복 그리고 놀랍게도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점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모두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속임당한 분들 말이죠. 민수와 미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만복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 거야. 판사는 이분들이고 피고는 너희들이다. 요양원 식당에는 1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었어요. 그 앞에 민수와 미희가 초라하게 서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을 대표하는 재판입니다. 점례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에는 민수와 미희가 지난 5년간 부모에게 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옆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 내 아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알아? 무엇을요?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야.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은 더 심해. 내 집을 팔아버리고 나를 여기 버렸어. 그러고는 해외로 이민 가버렸지. 민수와 미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만 나쁜 자식인 줄 알았는데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점례가 프로젝터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아버지 도장을 위조하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이건 언제 찍힌 거예요? 민수가 경악했습니다. 3개월 전이야.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다. 만복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난 형사였어. 내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둔 거야. 다음 화면에는 미희가 어머니의 보험을 해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사와 거래하는 음성 녹음까지 있었죠. 엄마, 이건 어떡해? 미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 혹시나 해서 말이야. 점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자식들이 있나? 우리 애들보다 더하네. 저 정도면 정말 감옥에 보내야 해. 그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영숙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90세의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내가 90년을 살면서 이런 자식들은 처음 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 이제 벌을 받을 때야. 이영숙 할머니가 다른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요? 재산을 모두 빼앗아야 해. 감옥에 보내야 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때 만복이 손을 들어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에게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복에게 집중됐어요. 이 아이들을 그냥 벌 주는 것보다 진짜 교육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점례가 의아해했습니다. 만복이 민수와 미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1년간 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아버지, 조건이 있어. 첫째, 월급을 모두 이곳에 기부할 것. 둘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발 씻어드릴 것. 셋째,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진짜로 느껴볼 것. 점례도 끼어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죠. 너희들 SNS에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고백하고 사과문을 올릴 것. 미희가 경악했어요. 그럼 제 인생은? 내 인생? 너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생각해봤니? 점례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민수와 미희에게 다가간 거예요. 얘들아, 할머니가 하나 더 제안할 게 있어.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진짜 반성한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부모를 제대로 모셔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벌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 아이들도 처음엔 우리를 사랑했을 거 아냐.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거지. 민수와 미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였지만 점점 진짜 후회의 눈물로 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미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점례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말이야. 로또는 우리가 당첨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가짜였어. 너희들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이었지. 민수와 미희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45억은? 없어. 애초에 없었던 돈이야. 만복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돈만 생기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요양원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게 가짜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점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로또는 가짜였지만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였어.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영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돈이 없어도, 로또가 없어도 너희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줘.